저희 병원이 주로 치료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천연 치료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질병은 어떻게 우리 몸에 생겨나고 또 어떻게 천연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작용해서 원래의 회복 상태로 가게 하는가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보면 이렇게 출세길이라고 해요. 이게 장원급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계가 달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춘향전의 이몽룡이나 암행어사 박문수 다 같은 계열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전 세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서당에 가자, 우리 서당에 가자. 근데 아이가 서당에 잘 안 가죠. 엄마가 이런 얘기 합니다. 서당 가면 꽃감 줄게, 꽃감. 아이는 서당 간다 그래요. 등에 업힙니다. 엄마는 토닥이면서 꽃감은 무슨 놈의 꽃감, 이놈아, 네가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그런데 업혀간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해요? 꽃감 먹어야지, 꽃감 먹어야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근세사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을 합니다. 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관계된 건데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렇게 했어요. 쓰레기차도 아침에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쓰레기차도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잘 살아보자는 게 잘 살아보자. 그래서 현대 부모들은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으로. 왜 강남이 음마아파트, 네? 음마아파트가 그게 10억이 넘어요. 20년도 더 됐는데 지은 지가. 왜 그럴까요? 학군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다. 저도 아이 키울 때 한번 강남에 가서 상담해 본 적 있어요. 어디서 왔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왔다고 강북을 얘기했더니 아예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 저에게 들려줬어요. 아버지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빚을 내서라도 6년 확실하게 투자해서 평생 잊어버리고 사시든지 아니면 6년 투자 망설이다가 평생 아이와 짐을 지고 살든지 지금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100만원 고액가에 빚 얻어가지고라도 해서 6년 동안 빚지고 투자해가지고 사자 붙인 다음에 평생 자유롭게 사시든지 아니면 그거 투자 못해가지고 평생 아이와 징징거리고 살든지 아버지보다 선택 잘하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강남은 안 되고 강북 노원구 이쪽으로 가보라 그래요. 상계동, 중계동 이쪽 가봤어요. 저녁 12시에 시작하는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저녁 12시면 다 잠자야 되는데 그때 시작하는 반이 있어요. 학생들이 다 또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별세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한번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형성된 게 뭐냐면 등식인데 잘 산다, 돈 많이 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딱 등식이 됐어요. 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속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2조 시대로부터 이제 잘 살아보자고 하는 새마을 운동 시대를 거쳐서 현대사회에 오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잘 산다? 돈 많이 번다. 그런데 더 진실을 말하면 돈 많이 번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많이 속았죠. 이렇게 돼야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아도 돈 많이 벌다가 가정 깨졌어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삶에 보람이 없어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려고
무척 노력해서 금침대는 사놓을 수 있어요. 금침대는. 그런데 그렇게 경쟁하고 살다가 몸에 병을 얻어서 그 침대에서 편안하게 못 자요. 잘 사는 일이 아닙니다. 금침대는 놓을 수 있지만 열심히 번다고 친구 의리도 배반하고, 요즘에 많이 나오죠. 다 이렇게 최근에 이분들 다 친구들이었거든요. 학교 동창이고. 친구가 없어요. 마음을 나눌 친구. 절대 잘 사는 거예요. 돈은 많아요. 삭개오가 그랬죠. 성경의 인물로 보면. 그 다음에 돈은 많은데 마음의 길티 필링이라는 죄의식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절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개념은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사는 과정에서 생겨난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분주병이에요. 네?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그 과정에서 생긴 병인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병이에요. 분주병이라고 합니다. 5가지 증세가 있어요. 제가 5가지 증세를 설명드릴 텐데,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남으셔야 돼요. 첫 번째, 조급 증세라는 게 있어요. 분주병 가운데. 항상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빨리빨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늦으면 그 속도감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밥도 막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뭐든지 빨리 해야 돼요. 의식 속에. 자동차 타고 가다가 노란불 켜지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터를 밟아요. 왜요? 빨리 얼른 지나가야 되니까. 늘 쫓겨요. 2번째 증세는 다발 증세, 다상 증세. 한 번에 한 가지씩 못해요. 밥 먹으면서 책 손에 들고 있어야 되고, 뭐 얹어놓고 또 빨리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야 산다고 생각해요. 슈퍼마켓에 샴푸 사러 가면 샴푸 사고 린스 사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사요. 원웨이, 투게더, 섞인 거 그냥 얼른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은 분주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증상이 다발 증세로 나타난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뭐 할 때 보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자꾸 이렇게 한다면 지금 나는 쫓기고 있어요. 뭔가 내가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있는 게 아니라. 3번째 증상은 피곤 증세예요. 다른 사람은 다 했다는데 나만 안 돼요. 종이접기 한다고 색종이 사다놔요. 누가 또 일본어 한다고 또 테이프 갖다 사다놔요. 이렇게 이사 갈 때 여보 이거 버리고 가 가지고 가 이거 막으면 이미 피곤 증세가 있어요. 할 것 같아요. 다 나도 뭔가 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다 했는데 그게 피곤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 어떻게 하지? 이게 자꾸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쫓겼어요. 이미. 분주병의 증세 가운데 피곤 증세입니다. 4번째 증세는 어떤 증세예요? 완벽 증세예요. 이런 사람 마음에 쉼이 없죠. 기뻐할 시간도 없어요. 늘 매사 전전긍긍해요. 예, 아이에게 너 100점 한 번만 맞아봐라. 엄마가 소원이 없겠다. 이러니까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았어요. 시험지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100점!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소원 풀었다 잘했다 칭찬해야 되는데, 그 순간 엄마가 눈을 똑바로 뜨면서 아이에게 하는 말, 너 긴장 늦추지 마. 곧 뒤에 사람 따라와. 이렇게 막 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 막 완벽해야 돼요. 누구한테 이 얘기 해놓고 그 얘기했으면 그거 끝이잖아요. 그래 또 돌아서 내가 그거 잘했나 잘못했나 혼자 속으로 막 생각해요. 뭔가 쫓겼어요. 마음이 이미. 나타나는 것은 완벽 증세로 나타났어요. 5번째 증세가 있어요. 과도 증세. 내가 바빠서 그 일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난번에 정말 잘하시네 이거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돼. 하면 안 되는데 뭐라 그래요? 또 뭔가 내가 과도히 뭘 해야 인정받고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놔두고 가보세요 한 다음에 고마워요 하고 놔두고 가면 그때부터 머리치고 가슴치며 바보 멍청이 어떻게 하려고 이러다가 실수해요. 분주병의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도 증세라고 하는 것. 뭔가 내가 더 해야 인정받고 더 열심히 뭔가 해야
내가 사랑받고 막 이렇게 쫓기기 때문에 이 과도하게 뭔가 그래서 노를 못해요. 이런 경우 이미 분주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제가 5가지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 계세요? 계세요? 거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은 제가 물으니까 5가지 다 해당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으로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게 분주병이에요. 다 뭔가 쫓겨서 그럽니다. 마음이. 우리가 병을 얻어도 해결을 잘하면 돼요. 해결을 잘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결 방법이 서툴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기분 나쁜 건 당신 때문이고 오늘 내가 막 머리가 아픈 것도 당신 때문이고 오늘 주식 떨어진 것도 당신 때문이고 심지어 비가 와도 당신 때문이고 이게 중독이 됐어요. 미움이 감정 중독이라고 해요.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나는 아니야.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병을 가져옵니다. 이 생각 자체가. 2번째는 대체제를 찾아요. 잊어버리려고 막 생각나고 머리 아프고 복잡하니까 술을 마신다. 이렇게. 그러면 그 순간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 자고 나면 또다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타나는 게 병이죠. 어느 한 곳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3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나는 괜찮아 하고 과도히 누군가에게 겸손하게,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내 생각은 다른데 삶은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하려고 해요. 이런 삶이 내 마음의 병으로부터 실제 몸의 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서툴어서 때로는 내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90% 이상이 정신적 문제로 온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질병의 가장 큰 요소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게 면역 체계를 손상시켜 냅니다. 2번째는 식생활에 관한 부분이에요. 연간 전체 질병 사망자의 70.5%는 음식과 관련돼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하여 병을 얻게 됐다. 그리고 3번째 요즘에 가장 문제되죠. 환경오염. 환경오염 가운데 노출되는데 한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3가지가 겹치면 반드시 어느 약한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 결핍으로부터 오는 병이 있어요. 종양 같은 경우는 면역 결핍으로부터 옵니다. 면역 과다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알러지, 아토피, 림프종. 내 몸이 스스로 내 몸을 공격해요. 그래서 병이 되는 유형이죠. 이것은 면역 과다에서부터 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섭취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심혈관 질환이 많죠. 이 3 유형이 우리의 몸에 병을 가져오는 근원들이에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산다, 돈 많이 번다, 이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정말 잘 살려면요. 정말 잘 살려면, 잘 산다는 말은 절대 돈 많이 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죠. 보람된 삶의 노동이 있어야 되고, 마음을 나눈 친구, 그리고 건강한 신체, 그리고 건전한 신앙. 이게 우리를 가장 웰빙하게 합니다. 웰빙하게. 물론 개인적 관계를 떠나서 사회적 관계로 옮겨가면 존중, 보람, 소통, 안정, 기여라고 하는 잘 산다는 개념은 가장 안전한 상태, 안녕한 상태에 이르러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산다. 우리는 지금 너무 속았단 말이죠. 돈 많이 벌어야 잘 사는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만 생각하다 다 망쳤어요. 정말 잘 사는 것은 균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개념 자체가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질병에서 안녕한 것을 건강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대시대에 와서 건강을 정의할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를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사회적인 요소의 중요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며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946년에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안녕함을 말한다. 건강의 개념에 뭐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사회적 건강이 하나 추가됐어요. 이게 많은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2000년이 되기 바로 전에 세계보건기구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망가지자 실제 몸도 망가지더라. 그래서 건강을 정의할 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를 건강이라 한다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건강의 개념이 점점 넓어지고 포괄적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의 병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요소가 균형지지 않을 때 몸이 무너지더라.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신체적 건강이라고 하는 건 외형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를 물론 말합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의료적으로는 현대의학의 각종 검사의 정상 수치가 나오는 상태 혹은 내 몸이 불편하지 않는 육체적 상태를 육체적 건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신적 건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다른 요소들로 인하여 크게 흔들리거나 실패하지 않는 내적인 강한 안녕한 상태를 정신적 건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함이나 초조함이나 우울함이나 열등감이나 분노나 이런 부분이 내 삶을 휘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나 내 삶에 있어서 항상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정신적 건강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또 사회적 건강의 요소는 어떤 것인가?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게 되지요.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서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가면서 나의 존재감뿐만 아니라 내 성격이나 내 삶의 어떤 가치들이 충돌하지 않고 원만하게 잘 어울려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어떤 위치나 지위에 의하여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적절한 균형이 그 일을 해결해가는 그런 상태를 사회적 건강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영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요소는 이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희망을 갖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신뢰해가는 것, 또 창의적인 생각들, 또 생애의 의미와 목적이 올바르게 정의되어 있는 것. 우리 인간에게는 욕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욕구는 생애의 가치들이에요. 때로는 고통의 의미가 숭고하기도 하고 우리를 성숙시켜 가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자연 질서에 순응하기도 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의 욕구들, 이게 충족될 때 우리가 건강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욕구들이 있죠. 신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또 사회와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한 사랑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들에 대한 선한 대답들, 그리고 나의 이해가 건강한가 하는 부분들이 다 영적 건강의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육체적 고통, 통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그것만 없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이 그것만 안 했어도 내가 오늘 이렇게 하지 않는데 관계가 다 깨지죠.
아, 내가 이 다음엔 어떻게 돼? 통증은 얼마나 심할까? 이러면서 살아가야 될 오늘과 내일을 다 망가뜨려요. 뿐만 아니라 의심이 일어나죠.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이 상태가 제일로 힘든 거예요. 육체적 통증도 힘든 것이지만 마음의 두려움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정리해 봐야 되는데, 원인이 알 수 없는 병들이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분야별 전문 의들로 나누어서 일하지만 특화된 기술이 발전해가는 반면에 전체적인 건강에 문제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우울한 환자에게 항우울제를 줍니다. 불면 환자에게는 수면제를 줘요. 통증이 있다 그러면 진통제를 줘요. 증상은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죠. 이게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족점이라고 할까요?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인치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발병하게 된 원인을 찾아서 신체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생활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를 최적화시켜서 질병을 스스로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 그것을 전인치유다. 다시 말하면 생활 습관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을 완화시키고 약을 줄여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을 전인치유다. 저희 여수요양병원이 천연치료라고 말하는 것은 전인치유를 배경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질병에서든지. 그것을 도와주는 게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치료제는 환경에서 햇볕, 공기, 물이고요. 식생활에서 영양, 운동, 쉼이고요. 정신적 문제에서 절제, 믿음, 의로운 삶이에요. 이게 실질적인 치료제입니다. 내일부터 두 가지씩 이 일이, 치료제가 내 몸의 어떤 부분에 치료를 하는가를, 그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력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힘이에요. 치료의 힘인데, 이게 항상성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기전을 주관해서 면역력, 신경계, 호르몬을 조절해서 정상적인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 호메오스타시스라는 말은 호모라고 하는 말과 스테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동일한 동질의 같은, 스테이는 머무르다, 유지하다, 남아있다. 우리 몸이 동일한 상태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기전이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를 치료하는 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인체는 창조될 때부터 질병을 이기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 코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이 코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코털에는 점액이 미세하게 흐릅니다. 왜 그럴까요? 공기 중에 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렇게도 통과하는 게 있죠. 근데 코털의 단면을 보면 머리털은 둥그렇습니다. 단면은. 코털은 단면을 잘라보면 불규칙 다각형이에요. 왜 머리는 이렇게, 형질은 똑같은데, 머리카락의 형질은 똑같은데 머리카락은 아주 원형이에요. 그런데 코털은 불규칙 다각형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머리털은 먼지가 빨리 굴러 떨어져야 되니까 둥그렇게, 코털은 기능이 뭐니까 먼지를 붙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조성될 때 우리 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전으로 아예 창조됐어요. 코 안에 보면 바람개비 3개가 있습니다. 코 안쪽에 보면 내면에 바람개비 3개가 있는데, 그것을 상비갑계, 중비갑계, 하비갑계라 그래요.
왜 이렇게 코 안에 그냥 쑥 공기 들어가면 되는데 바람개비 3개를 이렇게 딱 조화롭게 만들어 놨을까요? 코 안에?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가 숨을 들이쉬는 동안에 이 바람개비 현상 때문에 공기가 돌아요. 공기가 돌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미세 입자들이 원심력에 의하여 코 벽에 붙습니다. 어디로 안 가고요? 기관지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코 안에는 상비갑계, 중기갑, 하비갑계라고 하는 바람개비 3개가 있어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요. 우리가 이렇게 들이쉬지만 이미 들이쉬는 순간에 코 안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물질이 코 벽에 붙고 폐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몸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겨울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면 코가 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예, 왜 빨갛게 변해요? 추우니까. 예, 맞아요. 예, 우리 폐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데 체온과 비슷한 공기가 들어올 때 산소 교환이 가장 원활해요. 폐포가 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들이쉬는 순간에 차가운 공기 나가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관지를 통해서 폐까지 들어가기 전에 36.5도로 데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이키는 순간에 공기를 데피려고 코가 모세혈관을 막 확장시켜가지고 뜨거운 피를 막 빠르게 돌려요. 그러면 들이마시는 순간에 그 순간 공기가 데펴져요. 순간 히터를 하나님이 코에다 갖다 걸어놓으신 거예요. 참 신묘막측하죠. 그래서 그냥 보기는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는 현상은 뭐예요? 모세혈관을 계속 확장시켜서 뜨거운 피를 공기를 데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기계적인 그 작동으로 공기를 데펴서 폐에다 넣는다면 코앞에다 기계 얼마나 큰 거 달아야 될까요? 이게 온도에 따라서 이게 자동 제어돼야 되니까. 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완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들을 보완해 놓으셨어요. 하나하나 그 기능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기관지를 단면을 보면 기관지가 이렇게 가지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허파과리라고 하는 폐포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기관지의 모양을 보면 가지가 나눠질 때마다 항아리처럼 배가 볼록하게 불러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반듯하게 예쁘게 만들어도 만드실 텐데 기관지가 가지가 나눠질 때마다 그 바로 앞 단계를 항아리처럼 만들었어요. 볼록하게 이렇게. 무슨 이유냐면요. 코털에서 걸러지지 않고 이 상비갑계로부터 바람개비에서 원심력으로도 걸러지지 않고 미세 입자가 폐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기관지는 유속이죠. 계곡의 물은 빨리 흘러요. 계곡이 좁기 때문에. 그러면 모래 알갱이들을 휩쓸려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넓은 강에 가면 넓기 때문에 유속이 늦어져요. 그래서 모래 알갱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형성되죠. 그런 것처럼 폐의 기관지가 넓어질 때 유속이 낮아지고 늦어지니까 폐까지 안 들어가게 미세 입자를 기관지 벽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처럼 만들었어요? 항아리처럼. 유속을 떨어뜨려서 이 안에 분진들, 먼지들을 떨어뜨리고 깨끗한 공기가 폐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단계마다 항아리처럼. 참 신명막측해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기전이 우리 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더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만배로 선모세포를, 코 속 선모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만배 확대하면 이렇게 보여요. 기둥세포입니다. 예, 핵이 있고 기둥처럼 돼 있고 빗자루처럼 이렇게 선모가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 기관지 세포는. 예,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정화하고 습도를 유지하고 온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도 이 세포는 안 자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냐면 작은 물질이 닿으면 닿을 때마다 이 점액을 많이 분비해서 이 손모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하면 이 손모세포들이 녹아요. 그런데 왜 이게 손모세포들이 존재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게 미세먼지를 쓸어 올립니다. 이렇게 빗자루처럼 쓸어 올려요. 이 손모세포가. 그래서 우리가 흡입했던 이물질들을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계속 빗자루처럼 쓸어 올려서 아침에 세면할 때 토하여 내게 해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뭐냐면 손모 운동은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힘차게 올려요. 그래야 미세먼지를 쓸어 올리니까. 한번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운동 방향을 보세요. 천천히 내려가고 반동처럼 올라가죠. 그래서 올려야 돼요, 위로. 마치 비지를 하듯 쓸어 올려 입 밖으로 내보낸다. 하지만 담배 연기에 포함된 유해 물질들은 이런 손모의 운동을 방해하거나 손모 자체를 파괴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기관지 내에 침착하게 하고 염증이 우리 몸 안에 더 잘 자라도록 한다. 예, 이렇게 해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면 질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암은 표피에서 자라요. 그게 일기입니다. 일기라는 말은 표피에 발생했습니다. 그 말이고요. 근육층까지 침투됐다면 그걸 이기라고 하고요. 림프구까지 침투했다면 3기, 기관에 전이됐다면 4기, 병기를 그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암은 어디에서 생성된다고요? 표피에서요. 그러니까 이 생명현상을 유지하고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몸의 기전은 항상 생명적으로 이렇게 구성됐고 그렇게 우리 몸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기침이 우리 몸에 들어온 해로운 물질들을 내보내는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기침이 오래되면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기침은 이미 뭐가 지금 다 기능으로 힘들어요? 손모가. 그러니까 세포가 떨어서라도 이 물질을 밖으로 토해내서 나를 살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지금 기침 가끔 하시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세포가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나를 살리려고 떨어서라도 그 이물질들을 해결하려는 기전이 기침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침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 몸아 아직도 살 의지가 있다. 고맙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기침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지나면 기침의 상태에 조금 더 지나면 처음에는 기둥세포예요. 핵이 있고 기둥이 있고 손모가 있는데 자꾸 이물질에 노출이 되면 이게 괴사됩니다. 녹아요. 그래서 몽땅 빗자루처럼 되죠. 예, 이렇게 될 때 뭘 하냐면 기침을 합니다. 이 상태가. 그러나 아직도 가역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 예, 그런데 불가역 상태로 넘어가 버려요. 이게. 이럴 때 이제 변형세포가 되고 반란세포라고 얘기하죠. 유전자가 깨지니까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통증이에요. 통증. 그러니까 내 몸에 통증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반대로? 파이널 콜이에요. 조금만 더 노력하자. 한 번 더 노력하자.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니까 가역적 상태에서 불가역적 상태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통증이거든요. 나를 살리려고 내 몸이 통증을 통해서라도 나를 지금 살아나는 기전으로 가고 싶다는 몸의 이야기를 통증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마다 오늘 또 감사하다. 이거마저 없는 건 죽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증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희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때론 내가 힘들어서 아프고 막 이래도 내 몸은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살 수 있어요. 통증이 없어버리면 뭐예요? 불가역 상태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통증이 있다는 말은 회복 가능성이 있다. 지금 세포가 살려고 노력한다. 이런 의미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세포의 생리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세포의 생리적 원리는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깨잖아요. 무릎을 깨면 상처가 납니다. 아프죠. 그런데 세포는 손상되면 즉시 세포 자체 내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분열합니다.
표피세포는 표피세포 분열을 하고, 또 조직세포는 조직세포 분열을 해서 원래의 나라고 하는 상태로 회복이 되면, 이렇게 이게 이제 분열을 해서 메꾸거든요. 세포가 분열을 해서 메꾸고 분열해서 메꾸고 해서 원래의 상태가 되면 이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요. 멈춥니다. 이게 상처가 낫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피부에 나타났든지 우리 장기의 어느 부분에 나타났든지 세포가 분열해서 원래의 상태로 딱 메꾸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멈춘다고요. 그게 지금 세포 기전 속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물질에 발암물질에 이미 유전자가 깨져버린 세포는 뭘 하느냐면 분열을 해요. 깨졌으니까. 세포 특성으로. 그런데 내 원래의 상태로 갔을 때 멈추라는 얘기를 못 들어요. 그래서 무한복제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가 되게 만드냐면 덩어리가 되게 이걸 우리가 종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손상된 세포는 원래의 상태까지만 분열하고 멈춰야 되는데 이 유전자가 깨져버린 상태에서는 무한복제를 해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기관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부분에 있으면 잘라낸다고 해요. 스스로.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수술이 안 되죠.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어? 자연스럽게 몸이 질병을 이기게 해야 되죠. 이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는 P53번이라고 하는 고장난 유전자를 고쳐내는 암 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자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암이 발생을 하면 여기 대표적인 NK셀 같은 경우는 진단해서 이걸 계속 없애갑니다. 계속 없애가요. 그러니까 NK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어떻게 돕느냐가 이 무서운 암덩어리를 계속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해결해주는 키가 되죠. 천연치료는 이 부분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그 이유는 우리 몸속에 암세포를 찾아내 제거할 수 있는 면역세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암세포와 전면에 나서 싸우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자연 살해세포라는 NK세포다. NK세포는 수상한 세포를 만나면 세포의 단백질 구조를 통해 정상적인 자기 세포인지 아닌지를 탐색한다. 그리고 단백질 구조가 다른 이상세포라고 판단되면 즉시 암세포의 세포막에 구멍을 뚫고 적을 살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네. 이게 지금 오늘 또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은 스스로 우리를 살리려는 기전이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느냐가 관건이죠. 저희 병원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자연 치료제들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켜서 시간이 좀 갈지라도 재발이 없는 완전한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병원 치료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자연 치료제는 내일부터 제가 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내는지, 그리고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이 항상성은 어떤 관계로 형성되고 우리 몸을 이겨가게 하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신비하게도 혈중의 포도당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췌장에서 베타세포가 이 혈액 속에 인슐린을 분비하게 해요. 이 혈중 농도가 그 포도당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간은 그 포도당을 흡수해서 글리코겐으로 근육이나 몸에다 저장을 해서 혈중 농도를 감소시켜요. 내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보통 한 100에서 120 정도인데 130, 140이 되면 이런 일은 바로 일어납니다. 우리 몸 안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면 역시 동일하게 췌장에서 알파세포는 혈액 속에 글루카곤을 분비하게 해요. 그래서 이 간은
이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을 막 방출해내서 혈중 농도를 정상 농도로 올려줍니다. 이것을 항상성이라 그래요. 내 몸이 부족하든지 많든지 그걸 조정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가도록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이 안 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천연치료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질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니까요. 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시상하부가 감지해요. 막 피부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땀샘을 자극해서 분비하게 해서 체온을 조정합니다. 체온이 떨어졌어요. 몸이 떨어지면 시상하부가 감지합니다. 그래서 몸을 떨게 해요. 운동을 통해서 다시 체온이 정상으로 올라가도록 이런 기전을 해요. 대개 언제 떨어요? 소변 보고 나면 떨지요. 왜요? 더운 게 나갔으니까 체온을 보완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기전이 있어요. 이 기전을 돕는 게 천연치료예요. 우리가 8가지 요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명드렸어요. 천연치료는 연료와 같은 것이고,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 신경계, 이 모든 면역계통들은 치유력을 가지고 만나서 폭발하면 운동에 힘이 생기는 것처럼 병을 이겨가는 힘이 생겨나요. 내 몸 안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연적 요소와 함께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면역력을 강화시켜내는 일을 통해서 시간이 가면 몸은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냅니다. 그래서 복원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켜내는 것을 전인치료 혹은 천연치료다. 이게 우리 병원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치료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물론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는 현대의학의 약물도 로딩할 필요가 있어요. 주사제도 맞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이제는 지속적으로 내 몸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질병이든지 정상적인 상태로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을 해가요. 이게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에 와 계신 한 분도 처음에 입원할 때는 유방암 환자인데 만져졌어요. 돌처럼 딱딱하게. 지금 상태는 이제 한 4, 5개월 됐네요. 지금은 말랑말랑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없어지죠. 그래서 아주 희망을 갖고 지금 열심히 뉴스타트를 적용하고 계셔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훌륭하게 지음바 됐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면 근원부터 해결이 되니까 해결될 수 있어요. 내일부터는 두 가지씩 그 치료 메커니즘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천연치료 개념 구조, 이 여수요양병원은 어떤 원리로 질병을 치료하는가 하는 개괄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다 이해를 하셨어요?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은 빨리 끝내주세요. 이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 또 맛있는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를